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수업 내용 기억납니까? 일단 우리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1 해가지고 들고 왔었고, 그때는 이제 소속관계라는 중요한 관계를 일단 가운데다 두고 이런저런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후속되는 느낌으로 우리 전반부 마지막 세트를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 두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이걸 6으로 해야 되나 7로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뭐 5주차 다음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 실제로는 7주차 월요일이지만 그냥 숫자는 연번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리믹스 영상 만들 때라든가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클래스 얘기를 구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름 얘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은 자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요 클래스와 인스턴스 두 단어 사이의 관계 등등을 조명을 할 건데, 요 자리라는 게 결국은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자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대충대충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시점에는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업 내용을 접근을 해도 조금은 받아들이기 애매한 느낌의 일상적인 내 상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오묘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오늘 내용도 일종의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 제목의 두 단어 클래스랑 인스턴스를 구분해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일단 우리 전반부 마지막 세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고 자리 측면에서 준비를 했고, 그 소속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포함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요즘 이클립스는 켰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이클립스 미리 켜두시고 그동안 같이 한번 앞부분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연계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난 5주차 내용을 살짝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다양한 이름들을 도입을 해서 쓸 예정인데, 그 이름들을 일종의 의도, 이걸 굳이 왜 지금 도입하고 있냐에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3을 담는다라든가,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흐름상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써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데이터 이름, 예를 들면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선언을 적어서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드 이름, 얘는 이제 자바 동네에서는 메서드 이름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문장을 적는다. 일단 코드 흐름 자체는 여러분이 문장을 예쁘게 잘 적어두면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 그 자바 동네에서는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줘야 됩니다. 파이썬이랑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C랑은 비슷한 느낌이죠. C에서는 문장을 적을 때 항상 예를 들면 main이라든가 예를 들면 func라든가 그런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었어야만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무튼 간에 그런 문장들, 코드 덩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메서드 정의 첫 줄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 예를 들면 get absolute number라든가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코드 이름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이름 얘기를 살짝 지난주에 진행했었고,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형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프리미티브 형식이랑 레퍼런스 형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은 여러분 익히 자주 들어본 적 있는 뭐 int라든가 float, double이라든가 등등, 불린이라는 형식도 있고 등등 8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었고, 그 8가지 프리미티브 형식들은 요 형식 이름이 자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클립스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던 코드 살짝 구경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넘버 데이터 이름인데 뭐 담으려고 지금 도입했냐, int 형식 값을 담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 이름이에요. 요 int는 형식 이름으로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클립스는 이런 자바 키워드들을 붉은색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int는 프리미티브 형식이에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8가지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레퍼런스 형식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도 지금 클래스 프로그램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클래스 정의를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막 이클립스가 우리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첫 줄 해석해서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스템 같은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자바 소속이면서 랭 소속인 형식 이름 시스템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바랑 랭, 유틸, 아이오 이런 친구들은 데이터 이름도 아니고 코드 이름도 아니고 형식 이름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미리 마련되어 있는 원한다면 여러분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동네에도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일단 타입네임 역시나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system.out 같은 경우 요 out라는 이름은 데이터 이름이며 또한 시스템 소속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은 형식 이름으로서 도입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어떤 이름이 요 4가지 중에 반드시 딱 한 군데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타입네임 역시나 필요하다면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 형식 이름들은 소속 관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자바라서 요 정도지 파이썬 동네나 C++ 동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름을 여러 의도로 쓰이는 빈도 내지는 가능성이 더 폭넓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원한다면 예를 들면 int는 플롯하고 엔터를 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굳이 왜 하냐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일단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은 그냥 이름이다.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이다와 같이 가져가는 느낌이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이름이면서 코드 이름이면서 형식 이름이 뭔가 같은 걸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합니다. 뭔가를 담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호출도 할 수 있고 근데 걔는 사실 형식 이름이다 막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자유롭게 가능한 동네이고 자바는 그나마 요 데이터 이름은 데이터 이름이다. 적는 방법 딱 고정돼 있고 메서드 이름, 메서드 정의 적는 방법 고정돼 있고 그런 식으로 그나마 잘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점 기혼이 점 연산자니 막 그런 얘기 별표 쳐놓고 이제 소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표 기억나죠? 지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별표 붙어 있었던 거는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점 연산자 2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 이름에 점 찍고 이름을 적거나 또는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이름들에다 점을 찍고 걔 소속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자바 점 랭 같은 걸 적을 수가 있고 또는 시스템 점 아웃 같은 느낌으로 요 점 연산자를 써서 수식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이름에 대한 out라는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는 셈이 돼요.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점점 찍어가면서 적는 걸 우리는 일단 full name이라 부른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캐너 같은 거를 여러분이 java.util.scanner라고 full name을 찍어주셔도 좋고 그게 싫다면 그냥 스캐너 정도 자동 완성 당하면 맨 위에다가 임포트 어쩌고를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두면 이 .java 파일에 등장하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는 java.util 소속인 스캐너를 쓰는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모든 수식이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 수식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얘는 이제 system.out까지 적고 거기다가 점을 찍고 프린트LN 괄호를 닫고 하는 상황에서 요 2번째 용례를 쓴 셈이 되는 거예요. 요때는 자, system.out.println 할 때는 println은 out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 out의 형식 소속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항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소속, 이름을 적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일단 int 등등 그러니까 int 형식 수식을 적고 넘버 있죠 지금 넘버에다가 점을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아무리 눌러도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넘버의 형식인 int 소속 이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목록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유를 이전에 설명해 본 적이 있죠.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은 그 어떤 다른 이름들과도 소속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보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int 등등 이런 프리미티브 형식들은 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뭔가 다른 개 소속 이름을 적는다라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스트링 형식은 가능했어요. 심지어 스트링 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대놓고 리터럴 적은다 해도 여기다가 점을 찍고 스트링 소속 이름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 이 수식은 지금 계산하면 스트링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링 형식은 레퍼런스 형식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일부 수식이라고 표현했던 건 여기서 일부는 일종의 완전한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메서드 이름, 코드 이름까지 딱 적어놨다면 거기서 점을 찍고 그 메서드 이름 소속 뭔가를 적는다든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막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 친구가 매우 특징적인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코드 이름, println 같은 걸 딱 적었다 라면 그 시점에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여러분은 괄호 열고 닫고까지 꼭 적어서 완전한 수식을 구성을 해줘야 걷다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적내 등등 다른 코드들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쓰진 않으니까 뭐 메서드 이름 소속 같은 걸 별로 우린 고민하지 않는 편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두면 이 범주에 수식에다 점 찍고 이름 적는다가 데이터 이름에 점 찍고 이름 적는다를 완벽하게 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써봤던 데이터 이름에 점을 찍는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코드 이름에 점을 찍는다. 얘는 완전한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의미 관점에서도 이상하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형식 이름에 점 찍는 거랑 소속관계 구성하기 위한 이름에 점 찍는 거는 둘 다 한 통속이고 지금 첫 번째 사용 예고 소속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는 셈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구경을 해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뭐 스코프 얘기 요 이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left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여기도 적혀 있고 저기도 적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적은 수식 left, 데이터 이름 left 등등은 가장 가까운 선언에 입각해서 개의 형식이 결정된다 같은 게 스코프라는 단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살짝 지나갔었고 그다음에 형식 얘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이름의 형식,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 또는 클래스 정의 등등을 구경한다면 그 이름의 형식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식의 형식도 역시나 우리가 얼마든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뭔가 많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제 아직 2주 남은 거잖아요. 시험까지. 그 전까지 충분히 구경해 보시면 그럭저럭 납득하실 수 있을 거고 요 당연스럽게도 동등한 내용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바 라이브러리에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등등등 여러분이 요 남은 반학기 동안 중간고사 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거의 매일같이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니까 얘네들을 지금 당장 전부 다 외우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일단 이렇게 네 종류, 네 가지 카테고리는 지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는 뭐 어떤 이름 자유롭게 아무 용도로나 심지어 처음에 3 담아놨다가 나중에 프린트 담았다가 나중에 인트 담았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동일한 이름에다가. 근데 자바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C 동네도 그렇지 않았었고요.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여러분이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금 담아둬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나중에 내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로 나눠서 일단 하나의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나을 것이냐 등등을 판단하는데 나름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살펴본 게 가장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자리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한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리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했는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자리랑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친구가 요 자리 측면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뭐 코드 당연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뭐 내용물을 실행하든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식 이름 그 자체는 메모리 위 자리랑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자바, 랭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뭐 메서드에 뭔가를 담는다, 메서드 자리에 가서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 점을 감안하면 일단 오늘은 주로 이 데이터 이름에 대한 맥락을 짚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리 우리 데이터 이름 넘버 자리와 같이 일종의 복선을 자주 깔아뒀으니까 요전 수업 내용들 살짝씩 떠올려 보면서 오늘 본론을 저랑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와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수업자료 썼다 그랬잖아요. 한 절반 정도 나가니까 3시간이 다 홀라당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후속 내용을 다음 주 전반부까지 이어서 해보는 걸 지금 목표로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정각되고 우리 지금 자, 일단 늦게 온 친구들 살짝 안심 멘트를 드리면 출석은 이따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클립스 아직 안 켠 친구들은 켜시고 저랑 같이 본론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클립스 켜시고 우리 아마도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라고 이름 붙였을 그 자바 프로젝트 여셔서 그 안에 적혀있는 프로그램.자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죠. while true 해가지고 while문 구성해놨고 그 안에 문장 2개 동등하게 생긴 문장 2개를 적어놨던 이 친구예요. 컨트롤 F11 누르면 한도 끝도 없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그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신 친구들은 지금 그 while문 내용물 2줄 중에 위에 있는 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아래에 있는 줄에 이 OUT를 ERR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 그러니까 다른 스트링 리터럴을 적어둔 채로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일단은 저는 먼저 이전 버전의 실행은 어떻게 됐었나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미 기억하고 있겠지만 컨트롤 F11 누르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느낌표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 글자들만 살짝 바꿔볼게요. 아래쪽 글자들만 조금 적나라한 차이를 보이기 위해 저는 모든 글자를 물음표로 바꾸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꺼볼게요. 질서정연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물음표를 출력하고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영어 글자들과 물음표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랑 물음표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출력하는 한 번 출력하는 문장을 while문의 내용물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계산하면 항상 true 그 자체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헬로 월드 출력하고 물음표를 출력한 다음 다시 조건식 한번 구경해보고 헬로 월드를 또 출력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한 다음에 물음표를 출력하고 등등등 이렇게 1번, 2번, 1번, 2번 순서대로 계속 그 두 문장을 항상 순서에 맞게 실행하고 있는 이 두 줄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출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의 본질이죠. 코드 실행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이클립스 뒤에 있는 친구는 항상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차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위에 적어놨고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서 물음표 출력하는 걸 아래에 적어놨기 때문에 항상 헬로 월드 출력하고 그 직후에 물음표를 출력한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하나를 더 가져간 거예요.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대로라면 요 OUT 세 글자를 ERR 세 글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요 세 글자는 파란색의 기울임체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해 봤더니 드디어 이제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 글자가 출력되기 시작하고 죽여볼게요. 지금 보면 순차 기본적인 코드 실행의 기본 전제 개불 지금 순서가 완전 어그러진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헬로 월드 느낌표 아까 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ERR로 바꿨더니 지금 물음표는 빨강색으로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이전 버전은 헬로월드 출력하고 바로 뒤에 물음표 출력하고 등등 항상 번갈아 가면서 출력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로월드만 짠뜩 출력하다 그러다가 잠깐 물음표 출력하다가 헬로월드 출력하다가 또는 이제 엄청 많은 물음표 출력하다가 헬로월드 잠깐 출력하다와 같이 아무튼 지금 이제 뭔가 순차 개념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덩어리 지어가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우리가 방금 전 봤던 그 늘 자동 완성 당하는 C사웃에서 자동 완성 당하는 그 새 이름들 중에 OUT는 데이터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OUT를 ERR 또 다른 데이터의 이름으로 바꿔서 적었을 뿐인데 검은 글씨가 아닌 불길한 빨간색 글씨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출력 결과가 더 이상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덩어리째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다른 두 이름, 시스템이라는 이름이랑 프린트LN이라는 이름은 위에 적어놓은 버전이랑 아래 적어놓은 버전이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스템 자체는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동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둘 다 자바 소속이면서 랭 소속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OUT의 형식은 프린트 스트림 형식이고 그 다음에 ERR의 형식도 동등하게 프린트 스트림 형식입니다. 동등한 형식 데이터 이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스템.out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적었을 때도 동등하게 그 프린트 스트림 소속 메서드 이름 프린트LN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트림 소속 코드 이름을 적은 셈으로 지금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두 이름 시스템이랑 프린트LN은 위 메서드 줄식이랑 아래 메서드 줄식 둘 다 동등한 이름을 적었다라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차이점은 OUT랑 ERR 데이터 이름만 지금 차이점을 가져간다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이름 동치인 게 맞고 OUT랑 ERR 둘 다 시스템 소속 이름이고 그리고 두 데이터 이름의 형식이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까 프린트LN 역시나 동일한 친구 소속 코드 이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코드 이름, 동일한 메서드 이름 적는다라는 건 나중에 지금 다운표로 표시해둔 요 글자들을 동일한 코드, 어딘가에는 프린트LN에 대한 메서드 정이 있을 거잖아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적어놓은 동일한 문장들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장, 실행 양상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색상이 달라요. 빨강색으로 나오거나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OUT랑 ERR 형식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프린트 스트림 형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OUT 안이랑 ERR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서드 출식 계산 아마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뭔가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메서드 출식 계산 내지는 메서드 내용물 문장의 실행 양상이 달라졌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field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뭔가 마지막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면 저랑 같이 요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예시.zip 압축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그 친구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적당히 압축 파일 이렇게 바탕화면에 놨다 치면 그렇게 놔둔 상태로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적당히 비어있는 영역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임포트 메뉴를 눌러주시고 자, 이전에 우리 임포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우리가 골라야 될 법한 그 친구를 골라줄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실습실 컴퓨터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너럴 폴더를 까면 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골라주시고 그럼 이제 두 선택지들 중에 위에 거 말고 아래 거를 골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셀렉트 아카이브 파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찾아보기 고르시면 적당히 바탕화면에 적당히 6주차 예시.zip 압축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압축 파일에 자바 프로젝트 2개를 지금 세트로 우겨 넣어놨어요. 그 두 친구가 보이고 옆에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는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쳐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제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 2개가 여러분의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아마도 대부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간만에 하는 첫 번째 예시니까 저랑 같이 약간의 현장학습 느낌으로 구경해 본 다음에 요 뒷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2개 중에 다시 1번을 열어주시면 되고 열어보시면 평소처럼 열심히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파일이 총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있던 program.java가 있고요. 그래서 program.java 열어보면 뭐 이런저런 코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yclass.java랑 myclass2.java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파일을 같이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쯤 오면 아마도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 꽤 많이 있을 거잖아요. program.java도 지금 프로젝트마다 지금 하나씩 있다 보니까 program.java만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개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한다면 이렇게 나 지금 이거는 필요 없는 애야. 헬로월드 거잖아. 닫을래 하고 닫으셔도 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만드는 프로젝트가 매주 조금씩 증가하게 될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런 문제들 탭이라든가 열어보시면 지금 우리는 6주차 첫 번째 예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 열어보시면 경고가 2개 있는 자 여러분이랑 저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의 경고들 오류들을 여기다가 보여준다든가 등등.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요 열려있는 모든 자바 프로젝트를 다 고려해 가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난 지금 요 1번 예시만 보면 되는데 딴 거는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그 프로젝트 폴더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걔를 지우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콘이 닫은 폴더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었던 뭔가들은 그게 심지어 경고라든가 오류가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클립스가 신경을 써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5주차 예시잖아요. 이 친구 지금 경고 있다고 표시하고 여기도 지금 경고가 떠 있는데 얘를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얘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따라서 요 오류들 목록에도 5주차 예시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은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예시도 닫아버리고 등등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으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얘네들 다 선택해서 닫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얘는 닫으면 안 되는데 다시 열게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슬슬 다루는 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이 친구를 선택을 해주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래서 myclass.java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긴 지금 새로운 형식 이름이죠. myclass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yclass는 당연스럽게도 형식 이름이고 마우스 갖다 대면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 C 해가지고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 넘버는 데이터 이름이죠. 여기 지금 선언을 적어놨는데 이 선언을 어디다 적어놨냐?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적은 게 아니라 메서드 정의 중괄호 바깥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지금 이 선언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 데이터 이름을 field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field입니다. 지금 보면 이 field 이름 넘버에 대해서는 이클립스가 파란색으로 예쁘게 다크 블루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full name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myclass.number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myclass 소속 데이터 이름, field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은 i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듯이 이 친구는 메서드 정의죠. 이 덩어리는. 그래서 프린트 넘버는 메서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풀네임은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myClass.print number 괄호 열고 닫고까지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myClass 소속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myClass2.java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제가 myClass.java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이름만 그 클래스 이름만 2로 바꿔놓고 조금씩만 수정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전까지의 주석들 일단 우리 주석 적는 방법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이렇게 슬래시 2번 해가지고 주석입니다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했었죠. 요건 이제 자바 동네에서나 C 동네에서 C++ 동네에서 한 줄짜리 주석을 적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표현이죠. 또는 이것도 여러분 C에서 구경해 본 적 있죠? 슬래시 별로 스타트하면 별 슬래시가 보일 때까지 등장하는 모든 글자들을 주석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원래는 C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주석들 한 줄짜리 주석들은 전부 다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주석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건지 등등은 일단 비밀로 놔둔 채로 아래에 있는 친구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아까 전 버전이랑 비교하면 아까 전 버전은 지금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었다면 myClass2.java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넘버 보시면 뭔가 기울임체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이름 필드 이름에 대한 선언에 스태틱 키워드를 지금 붙여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놨다 보니까 얘는 이제 myClass2 소속 스태틱 필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풀네임은 myClass2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도 myClass2.number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myClass2 소속입니다 하고 int 형식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녹색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오른쪽 위에 빨강색으로 S라고 글자 하나를 적어서 특별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전 버전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스태틱이 안 붙어 있었어요. 필드 이름 선언에. 여기는 지금 그냥 녹색 비어있는 동그라미만 보여줬었습니다. 네, 우리가 선언 적을 때 스태틱을 붙여서 적었더니 원래는 그냥 글자였던 게 이탈릭체로 바뀌어 있고 여전히 파란색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녹색 동그라미에도 오른쪽 위에 S를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신기한 게 지금 드디어 우리 이클립스가 이제까지 영어권 화자였단 말이에요. 영어밖에 할 수 없는 친구였는데 한국말로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 말투랑 유사하잖아요.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건 이 선언,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하는 이 부분 바로 위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주석을 적어두면 나중에 이 이름에 대한 툴팁을 누군가가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이 주석 내용을 읽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노란색 툴팁 자리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프린트LN 같은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는 프린트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영어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프린트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으시는 분들이 적절한 영어 설명을 주석 등등으로 적어 두셨다면 우리 이클립스가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파란 주석을 적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 아래에 있는 친구도 지금 메서드 정의죠, 동등하게. 근데 여기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요 하나 차이밖에 없는 상태고 일단은 얘는 이탈릭체로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마우스 갖다 대면 얘도 myClass2 소속이다. 그 다음에 녹색 꽉 찬 동그라미에 S를 지금 붙여서 구분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메서드 뭐 이전에 우리 메인부터 해서 맨날 봤던 친숙한 친구죠. 그 다음에 int number 세미콜론 우리가 이제까지 int number 세미콜론은 항상 예를 들면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your age, my age 차 이러고 앉았었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 바깥에다가 선언을 적어놨고 그랬더니 파란색 이름이 됐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을 필드 이름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소개를 했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스태틱을 붙이냐 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클립스가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자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메인 정의 중괄호 바깥에는 지금 다른 뭔가가 없으니까 요 메서드 정의 내용물만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보시면 자 일단 요 int 넘버 세미콜론 했잖아요. 우리 늘 봤던 그런 비슷한 선언이죠. 여기에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전까지 그 필드 이름들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붉으스름한 살짝 노란색 아무튼 뭔가 좀 갈색 브라운스러운 느낌의 색상으로 이 넘버라는 이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란색은 아니니까 일단 얘는 필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넘버에 대한 선언은 명백히 메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 정의는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전 내용 토대로 생각해보면 메인은 프로그램 소속이 맞아요. 그러면 넘버는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으니까 메인 소속이겠구나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뭔가 요상하게 우리한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전까지는 프로그램.main입니다. myClass.number입니다와 같이 소속 관계를 명시할 때는 그냥 그 왼쪽에 점을 찍어 갖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number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선언이 프로그램 소속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와 같이 아까 전과 구분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 친구는 녹색 동그라미가 아니라 회색 동그라미에 L자를 알파벳 L을 가운데다 적어놓은 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 주석을 위에다가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클립스는 저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이름 등등이랑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일단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는 필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속도 아니고 프로그램.메인 소속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 이제까지 써왔던 그런 데이터 이름들이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살짝 구경을 해본 셈이 되고 일단 이 내용을 구경해 둔 채로 이 뒷슬라이드에서 살짝만 정리를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속관계 복습입니다. 어떤 클래스 이름, 형식 이름에는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이 얼마든지 소속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넘버랑 프린트 넘버를 어디다가 어떤 클래스 정의 안에다가 적어놨냐에 따라서 누구 소속이냐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 클래스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이 두 친구는 마이 클래스 소속 이름이고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둘은 우리 이전에 적었던 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다 적었던 이름들이랑은 살짝 다르게 취급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방금 전 그 갈색 어쩌고 했던 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적음으로써 도입했던 그런 이름들을 자바 동네에선 별도로 로컬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봤던 이 친구는 인트 형식 로컬 변수 이름이다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클립스도 요 회색 아이콘에다가 L자를 로컬의 줄임말로서 지금 적어놓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 친구랑 그러니까 메서드 정의 안에다 적어놓은 선언이랑 그 바깥에 적어놓은 선언은 서로 구분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컬 이름은 그 선언이 적혀있는 그 메서드 이름 소속은 아니에요. 소속 관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로컬 이름 넘버는 full name이 막 program.main.number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버라고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요 full name이라는 거, 소속 관계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A라는 이름에 뭔가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게 java.util 안에도 A라는 이름이 있고 java.lang 안에도 A라는 이름이 있다 칩시다. 그렇게 여러 동등한 글자들로 구성한 이름이 여러 곳에 그 선언이 적혀 있을 때 우리는 full name을 찍어가면서 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자바 소속, util 소속인 A야와 같이
명시를 하는 용도로 적는 게 풀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네임은 주로 다른 중괄호 안에 그 선언 내지는 정의가 적혀있는 이름을 굳이 도입을 해서 사용해야 할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C 수업, C에서도 여러분 글로벌, 로컬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동등하게 어차피 로컬 이름들은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름이에요. 그 중괄호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C에서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그 이름에 대한 메모리 위 자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함수 정의 안에다가 로컬 변수 이름 3개 막 뭐 500칸짜리 뭐 배열 같은 거 얼마든지 선언해서 적을 수가 있죠. 그 500칸짜리 인투 500칸은 그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죠. 메모리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 내용물 실행 끝난다. 뭐 리턴을 했다라면 더 이상 그 자리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값 또한 기본적으로는 날아가 버린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 온전히 담겨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괄호 밖에서는 당연스럽게도 그 로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C 동네에서도 칼같이 막아놨었어요. 자바 동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건 지금 풀네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컬 이름들에 대한 걔의 소속 관계라든가 걔의 풀네임 같은 거를 굳이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밖에선 못 쓰니까요. 물리적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없어도 돼요. 자, 그 정도로 일단 소개를 예전 거에 대한 복습 소개를 해두고 이제 새로운 단어 field가 등장을 했습니다. field는 영어로 fie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면서 다른 정의 중괄호 바깥, 그러니까 메서드 정의라든가 등등 다른 정의 중괄호 바깥.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요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가 있다면 다른 중괄호 말고 오로지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바로 안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이름을 적는다면 이건 저만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는다면 이 넘버는 이제 프로그램 소속 필드 이름이 됩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로컬 데이터 이름은 자바 동네에서 일단 보통 로컬 변수 이름 정도로 부를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일단 필드 이름은 아닌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선언 자체는 여러분이 새로운 필드를 도입한다, 마이클래스 3에다 도입한다라면 이제까지 적었던 선언들과 대충 유사한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형식을 정하고 무슨 값을 나중에 담을 거냐를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새로운 이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는을 적은 다음에 거기에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수식을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필드 선언을 완성할 수 있어요. 로컬 변수 선언이랑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int 형식 필드 자리에는 int 값 하나를 담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 데이터 이름으로서 값을 담아뒀다 나중에 꺼내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름으로서의 필드 이름의 활용도는 그게 필드라고 해서 로컬 변수랑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int 넘버 세미콜론을 어디다 적는지랑 큰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int 값 하나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컬 변수 이름이든 필드 이름이든 int 값 하나를 다룰 수 있다라는 사용법만큼은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살짝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 첫 줄 적절한 자리에다 static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적는 경우 그 필드 그 메서드는 static 필드, static 메서드가 돼요. 일단 이클립스도 우리한테 S, 빨간색 S를 아이콘에 붙여가지고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붙인 건 뭐라고 부르냐? 안 적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보통 요 non이랑 static 사이에다가 빼기를 해가지고 이게 합성어다라는 걸 표현하긴 하는데 뭐 우리는 동양인이니까요. 그냥 붙여가지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코드로 돌아가서 잠깐만 이것까지 하면 아마 쉬는 시간 할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코드로 돌아가서 각각의 필드 이름들, 메서드 이름들을 조금만 사용을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java 와서 보시면 지금 투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거 이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한 적 있죠? 이렇게 투두 4글자 적어두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고 왼쪽에 보시면 약간 클립보드 같은 모양의 아이콘까지 지금 찍어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칩을 각각의 자리에 예쁘게
표시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 to-do 태그가 적혀 있는 주석이 있는 줄로 점프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java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to-do 태그가 이 파일에도 있고 다른 파일에도 있구나. 여러 파일들 사이를 점프를 해가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새로운 기능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 메뉴를 누른 다음에 이건 맥 친구들도 똑같을 겁니다. 윈도우 메뉴 고른 다음에 Show View라는 걸 골라주시면 뷰 보여주시면 개미 아무튼 여기 우리 지금 줄 번호 왼쪽에 적혀 있는 이 클립보드 아이콘이랑 동등한 아이콘이 박혀 있는 타스크즈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 보시면 이제 타스크즈 탭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열려있는 자바 프로젝트들 안에 각각의 .java 파일 안에 to-do 태그가 어디에 적혀 있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to-do 넘버 3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 붙여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Alt 탭하고 다른 생각하다 돌아왔을 때도 자 지금부터 to-do 넘버 4 할 겁니다 하면 이 타스크즈 탭에서 to-do 넘버 4 적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하면 제가 지금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java 파일의 그 자리로 바로 점프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여러분만의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파일들 꽤 많이 구경하시게 될 거니까 그때도 미래 나를 위해 to-do 한 다음에 여기 나중에 고쳐야 함 같은 식으로 적어두고 진행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아무튼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필드 이름들이랑 메서드 이름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은 프로그램 소속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java에서 사용하려면 걔네들에 대한 풀네임을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java.util.scanner라는 이름을 쓰는 거랑 유사하게 지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my c 정도까지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목록에 2개 뜨겠죠? my class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우리가 my class 소속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점을 찍어 보시면 웬걸 그 이름들, 넘버라는 이름은 지금 여기 목록에 뜨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my class.java 가보시면 넘버라는 이름, my class 소속 필드 이름, 넘버가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non-static 필드 이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는 우리한테 그 이름을 자동완성 목록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만 해볼게요. 이거를 굳이 제가 그 이름을 직접 손으로 적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는 게 일단 가능은 해요. 우리의 이클립스도 넘버라는 이름이 non-static 필드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으로 표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자, cannot make 지금 cannot이 떴습니다. cannot이 떴어요. 자, 영어권 화자가 요 cannot이라는 can't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지금 되게 열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냐?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버라는 이름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프린트 넘버라는 메서드 이름 역시나 이런 느낌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하두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my class 2 한 다음에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static field랑 static method 두 이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을 찍으시면 방금 전이랑 다르게 이 두 이름은 지금 정상적으로 자동 완성 가능한 이름 목록에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 고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걷다가 새로운 숫자를 담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파란색의 이탈릭체로 보여주고 있는 이 static field 이름을 여러분은 소속 관계를 명시해서 full name을 찍어가면서 일반적인 로컬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메서드 이름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넘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적어주고 세미콜론까지 지금 찍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프린트 넘버까지만 적으면 절대로 완전한 수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메서드 호출식까지 자동으로 구성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까지 찍은 건 이제 문장을 완성해 줬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검은색이긴 하지만 이탈릭체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의 그 코드 이름 자리는 이탈릭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스태틱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스태틱 필드 내지는 스태틱 메서드를 쓰고 싶다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냥 풀 네임을 찍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래스 점 했을 때 마이클래스 점 넘버는 이런 그냥 단순히 소속 관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지금 발생한 거죠. cannot이 떴습니다. 방금 전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점 연산자 사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소속관계 명시하면서 적는 거, 또 하나는 수식을 적고 걷다 점 찍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방식을 써서 마이클래스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 non-static method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계산하면 마이클래스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마이클래스 형식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자, 요건 지금 같이 적어봅시다. 마이클래스 형식 새로운 이름, 뭐 MC 정도로 할까요? 에 대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 하는 거죠. 괜찮아요? 새로운 로컬 변수 이름 선언을 한 건데 걔 이름은 MC고 걔 형식은 마이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 이름 MC를 적으면 완전한 수식 적을 수 있는 거고 마이클래스 형식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MC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보시면 이제는 비로소긴 한데 과잉 친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했던 건 넘버인데 그거 말고도 S가 붙지 않은 꽤나 다양한 이름들 꽉 차 있는 동그라미들, 메서드 이름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버는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넘버도 예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 점 연산자 두 번째 사용법을 써서 점을 찍어봤더니 MC.넘버는 넘버는 3 같은 거를 일단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전히 넘버라는 이름 자체는 유효하게 적었지만 MC라는 이름 자리에 지금 빨간색으로 5를 뱉고 있긴 해요. 요거는 지금 MC 안에 지금 우리가 유효한 값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넘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non-static field 이름, non-static method 이름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마이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지금 static field, static method는 일단 소속 관계를 명시해서 적는 거에 성공했었잖아요. 요건 저만 해볼게요. 뭐 대충 복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클래스 MC를 이 전체를 복붙해서 마이클래스 2, MC2, MC2.number, MC2.printNumber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방금 전과 다르게 방금 전에는 요 이름 지금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지금 얘 아마 안에 적절한 값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오류를 내고 있긴 하지만 수식 자체는 큰 문제는 형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용법 측면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 프린트 넘버라는 이름에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라서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있고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노란색 경고를 지금 뱉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넘버는 마이클래스 2 소속 넘버는 static field 이름인데 지금 그 뒤에 이제 should be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은 조금 더 정중하게 근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발 좀 static field 이름, static method 이름은 이런 식으로 수식에다 점 찍어서 쓰지 말고 방금 좀 봤던 이런 느낌대로 그냥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태틱한 웨이, 스태틱한 이름들을 사용하는 정식 방법이니까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넘버랑 아래에 있는 넘버는 동일한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아까 너 잘했었잖아.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뱉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에 대해서
점연산자 사용법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봤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구경을 해둔 채로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을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살짝 쉽시다.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형식 이름만 줬고 마이클래스 2 한 다음에 점 치고 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 이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 점연산자 사용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field, 그 메서드가 직접 소속되어 있는 형식, 완전한 수식을 적고 점연산자를 써서 큰 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자바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형식 이름, 어떤 다른 형식 이름 소속, 이 형식 이름,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5주차 수업 때 프로그램 소속 이너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친구의 non-static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점연산자 저항 자리에 계산하면 이 프린트라는 이름이 직접 소속돼 있는 이너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셔야만 합니다. 프로그램 나오는 수식은 적는다고 해도 프로그램 소속, 이너 소속인 non-static 메서드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조금 유상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직접 소속되어 있는 형식, 완전한 수식을 적고 점 찍어야 돼요. 그 용법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 static field 메서드 이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수식 적으셔도 되지만 노란색으로 경고를 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클래스 이름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클립스는 지금 열심히 스태틱 이름, non-static 이름,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로컬 변수 이름 등등을 서로 다른 느낌으로 파란색이면서 이탈릭체 아니면은 갈색 붉으스름한 검은색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자바 코드 적을 때 이 세 가지 친구들 다양한 이름들을 서로 구분해 가면서 적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선언 내지는 수식문만 줬고 좀 오류 안 나는 것 같네요. 넘버란 이름 성공적으로 목록에 튀어나오네요 등등 얘기를 했지만 얘는 수식인 만큼 계산하면 유효한 마이클래스 형식 값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 있습니다 하면서 MC라는 이름의 빨간 줄 그어 놓은 거를 구경해 놓고 온 셈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MC라는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었을 때 그 수식을 계산했을 때 유효한 마이클래스 형식 값이 나와야 그 점 연산자로 묶어놓은 점 수식도 아마도 유효하게 계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유효한 마이클래스 형식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앞서서 과연 그 마이클래스 형식 값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트 값 3, 5 그런 거 맨날 자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링 헬로 월드 그런 것도 자주 보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 않았어요. 머리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값은 인트 형식도 아니고 스트링 형식도 아닌 마이클래스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이클래스 형식 값, 유효한 마이클래스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거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 이름을 적어야 아마도 적법하게 그 각각의 이름들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들은 내용을 머리에 담아둔 채로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막 오류 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닫아버리시고 예시 2를 열어서 src 폴더를 까시면 .java 파일 이번에도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rogram.java, character.java, 그 다음에 arena.java 이렇게 3개를 마련을 해둔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시는 동안 짤막하게 소개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캐릭터 정보 두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 둘을 서로 싸우도록, 서로 대결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맨날 적던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말고 클래스 정의 2개를 추가로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캐릭터는 그 지금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그 두 친구, 그런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갖고 다루기 위한 클래스로서 지금 도입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캐릭터라 함은 예를 들면 자기만의 이름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능력치가 있고 나중에 공격할 때 무슨 메시지, 무슨 멘트를 칠 것이냐 등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필드 선언을 지금 적어둔 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로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레나.자바 가보시면 여기는 이 게임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대결이라 함은 무엇이냐? 대결이라 함은 예를 들면 1P가 2P를 공격한다라는 건 1P의 공격력에서 2P의 방어력을 뺀 만큼의 피해량이 되는 거고 그거를 상대방의 체력에서 뺄셈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수행하면 공격 1회가 끝난 것이다. 1P의 공격이 끝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메서드 정의 코드 덩어리를 적어두기 위한 클래스로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 봅시다. 그래서 캐릭터.자바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파란색 주석을 잔뜩 적어놨어요.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이름이 있고요. 캐릭터의 공격력, 방어력, 최대 체력 등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나중에 후반부 가면은 그때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긴 한데 우리는 아직은 콘솔 탭을 쓰고 있다 보니까 글자들을 출력해 가면서 두 캐릭터의 대결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때리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공격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 일격을 가할 때 적절한 멘트를 뭐 정의를 위하여라든가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슨 멘트를 칠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을 때 나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단말말을 뭐라고 뱉을 거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에 대한 non-static field 선언을 여기다가 지금 잔뜩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루는 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캐릭터 한 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캐릭터 한 명을 표현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아레나.자바를 한번 가봅시다. 아레나.자바에는 지금 싸움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물들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싸움이란 기본적으로 두 캐릭터가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랑 싸울 거냐 각각 인수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그 친구들의 최대 체력에 동등한 100% 수준이 되도록 각각의 현재 체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왈투루입니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좌편향돼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왼쪽 캐릭터, 레프트 캐릭터 자 LHS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RHS랑 요거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꽤나 자주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 왼손 방향 그래서 뭐 1P, 2P라고 할 때 1P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왼쪽 친구예요. 왼쪽 캐릭터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왼쪽 친구 공격력에서 오른쪽 친구 방어력을 빼서 피해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를 칩니다. 누구의 공격 등등등등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그럭저럭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그램.자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두 캐릭터의 대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F11 누르면 요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그 내용물을 지금 이렇게 적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캐릭터 두 명을 각각 미랑 유로 데이터 이름, 로컬 변수 이름 지정해 놓고 쓸 거란 말이에요. 일단 유 자리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저에 대한 정보를 지금 담아놨어요. 여러분은 본인 캐릭터의 이름이라든가 공격력, 방어력 등등을 자유롭게 지정해서 저랑 싸우시게 될 겁니다. 살짝 시간을 들여서 내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리터럴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내 캐릭터 준비 대충 끝내셨으면 이제 위에 코드를 저랑 같이 살짝만 구경해 볼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작하면 일단은 선언 이렇게 3개 적혀 있고요. 이름 3개 그러니까 두 캐릭터랑 대결하기 위한 경기장을 다루기 위한 그 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각각의 이름들 지금 도입해 놓은 거고 그래서 캐릭터 한 명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걔네들을 각각 미랑 유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총 2명이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거고 걔네들을 각각 미라는 이름, 유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게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장도 당연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 캐릭터는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친구야.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렇게 생긴 친구야. 한 다음에 이제 그 29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바로 아래에다가
우리는 이제 위에서 준비 다 돼 있는 경기장에서 위에서 준비 다 돼 있는 그 두 캐릭터가 여기서 이제 대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듀얼이라는 메서드 안에 어떻게 싸우는 거냐 내용물이 적혀 있고 걔는 지금 아레나 소속 난스태틱 메서드 이름이니까 계산하면 아레나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주시고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면 듀얼이라는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대문자 D로 시작하니까 바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 무려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원래는 우리가 직접 누구랑 싸울 거냐를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이클립스가 역시나 또 과잉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위에서 지금 미, 유 두 캐릭터 각각 지금 세팅해 놓은 걸 봐선 쟤네 둘을 싸움을 붙이는 거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한테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을 법한 두 캐릭터 이름들, 로컬 변수 이름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탭 키를 눌러가면서 내가 지금 미 자리, 유 자리, 그러니까 LHS 자리, RHS 자리에 뭐뭐 수식을 적을 거냐 등등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클립스가 골라둔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캐릭터가 LHS 자리에 들어가도록 달리 말하면 여러분 캐릭터가 먼저 공격하도록 지정하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을 하시고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서 여러분과 마스터 이 둘 중에 누가 승리자가 되나 누가 최후의 일격을 받아서 쓰러질 것이냐를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누르면 선량한 학생의 공격, 마스터 2의 공격 15만큼 피해량은 더 높은데 저 사람 남은 체력이 지금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학생의 공격,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저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뱉으면서 지금 터미네이티드 됐어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결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경기장에 두 명을 밀어놓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 그 우리 헬로월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진짜로 쉴 새 없이 출력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대결은 우리가 사람이 중간중간 조금씩 이 대결의 양상을 눈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눈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약간의 쉼표를 찍어가면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출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요거는 일단 먼저 살짝 구경을 해봅시다. 아레나 점 잡아가 보시면 지금 보시면 누구누구의 공격, 선량한 학생의 공격한 다음에 등등등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뭔가 복잡한 문장 덩어리가 지금 하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트라이로 스타트하는 걸 봐선 트라이 문일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보시면 그 중괄호 안에 대충 보면 스레드 점 슬립 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탈릭 체인 걸 봐선 스태틱 메서드 이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500이라고까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파이썬 동네에서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타임.슬립 써본 적이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렇게 뭔가 실제로 내 문장들 실행시켜주는 그 친구가 실행해주는 그 친구가 약간 잠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문장을 조금 더 늦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실행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타임.슬립 3 하면 3초 동안 잠들어라고 요청하는 셈이 됩니다.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도 지금 500m초만큼 우리가 잠들어 달라라고 메서드 호출식을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긴 지금 0.5초 잠들게 한 거고 여긴 지금 2초 잠들게 한 거고 등등등 이에요. 물론 저도 복붙해서 얘네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걱정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 지금 투두 태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디냐면 여러분 그 우리 타스크즈 있잖아요. 타스크즈 메뉴 보시면 아레나.자바의 네 번째 줄 정도의 듀얼 메서드 정의 위에다가 제가 투두 태그를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했었던 그 파란 주석을 직접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적는 실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자 적당히 엔터를 쳐주시고 자
일단 이건 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석 적는 방법 세 가지. 위에 있는 슬래시 슬래시 하는 방법이 있고 슬래시 별하고 엔터 쳐가면서 주석 적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주석을 적고 싶다라면 여기서부터는 같이 해봅시다. 슬래시 별을 하나를 더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요 파란 주석 적는 걸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뭔가 이상한 거를 우리 대신 미리 적어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뱅이 파람, 골뱅이 파람, 골뱅이 위턴. 그 다음에 LHS, RHS는 지금 우리가 지정한, 사실은 제가 지정한 요 메서드의 인수 이름을 여기다가 미리 적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람은 아마도 파라메터의 줄임말일 것 같고 위턴은 뭐 위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LHS라는 인수 자리에 담기는 값이 나중에 요 메서드 내용을 실행할 때 메서드 출시 계산 도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를 미리 설명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같은 느낌으로 힌트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살짝 한 줄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가는 이제 요 듀얼이라는 메서드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한국어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듀얼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우리가 방금 적은 그 파란 주석을 읽어서 우리의 이클립스가 적절히 인수 목록이에요. 위통 값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구조적인 느낌으로 형식을 딱 예쁘게 잡아서 들여쓰기에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단은 메서드 정의 첫 줄 해가지고 중괄호 닫고까지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미래의 내가 또는 미래의 우리 예를 들면 2사학번, 2호학번 후배들이 호출식을 적게 될 메서드니까 걔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설명 적어줘야지 하면서 파란색 주석을 적기 시작하면 알아서 적절한 추가적인 적을 수 있는 칸을 이클립스가 마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구경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하면 지금 캐릭터점 잡아 보시면 클래스 정의 내용을 보시면 얘는 캐릭터란 이런 것이다. 캐릭터라 함은 이름이 있고 공격력이 있고 등등인 것이다 라고 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목표다 보니까 필드 선언들만 짠뜩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루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아레나 같은 경우는 대결이란 무엇이냐를 정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메서드 정의만 하나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레드.슬립 슬립 요거는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당분간 목표에 맞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차피 후반부 가면 안 쓸 거니까 너무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메인 정의 내용물 구경했더니 두 캐릭터 구성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이 경기장에서 싸울 것이다. 누구랑 누구랑 싸우냐? 미랑 유가 싸울 것이다와 같이 non-static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출식을 적고 세미콜론 찍는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두 캐릭터 선량한 학생과 마스터 2를 준비해두고 실제 대결을 수행시키고 그 결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구경을 해볼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구경해 둔 채로 생각을 세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래요. 잘 돌아가는 거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뭐 제가 마스터이가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잘 돌아가는 게 기분은 좋은데 아직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 동일한 non-static field 이름 ATK를 썼다 하더라도 점 수식 저항 자리에 무슨 수식을 적어놨냐에 따라 누구의 공격력이냐가 달라졌어요. 뭔 소리냐? 저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좀 잡아보시면 ATK 클릭하면 이 ATK는 위에 있는 ATK랑 같은 ATK거든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non-static field 이름 자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 다 캐릭터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me.atk를 하고 여기서는 u.atk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e.atk에서 걷다가 10을 담았고 여기서는 20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 연산자 왼쪽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놨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을 지정한 셈이 됐고 여기는 마스터 2의 공격력을 지정한 셈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non-static field 이름을 쓸 때 점 왼쪽에다가 무슨 수식을 정리에 따라 그래서 지금 누구의 공격력을 고치는 거냐?
의미가 달라졌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는 수식은 각각 서로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 값을 정하는 셈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는 수식 미는 유를 먼저 해놓고 스타트 한다면 그때는 수식 미를 계산했을 때랑 수식 유를 계산했을 때 동일한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때는 이 두 수식도 동일한 그 친구의 공격력을 변경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은 그런 짓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을 변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10, 각각 20으로 세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ATK라는 이름 동일하게 썼어요. 근데 점 왼쪽에 다른 수식을 적었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서로 다른 값이 나올 만한, 서로 다른 캐릭터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했었다 보면 돼요. 여기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뭐 우리 게임 돌아가는 거 구경해 봤더니 뭐 그래요. 제 공격력이랑 내 공격력은 다른 거잖아요. 마스터의 공격력이랑 여러분 공격력은 다른 거잖아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듀얼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수식 LHS.ATK가 실질적으로 선량한 학생, 여러분의 공격력을 의미했던 이유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서는 mi.ATK를 10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결 도중에는 LHS의 공격력이 곧 미의 ATK가 됐습니다. 미의 공격력이 됐어요. 그렇게 간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LHS가 요 듀얼이라는 메서드의 1번째 인수라는 거. 그 다음에 요번 듀얼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메서드 호출식의 쉽게 말하면 LHS 자리에 미, 수식 미 계산하면 선량한 학생이 여러분 캐릭터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서 지금 LHS.ATK를 한 게 결과적으로 미의 ATK를 한 거랑 동치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웹버런스 형식 인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전에 봤었던 뭐 인트값 담고 인수로 받고 뭐 인트값 리턴 네오 등등과 같은 이전에 봤던 그런 데이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캐릭터가 뭐 복사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LHS에 해당하는 캐릭터 한 명은 메모리 위 저기 있어요에 해당하는 그 일종의 위치값, 뭐 CSM 포인터라고 말하죠. 그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성공적으로 미리 세팅해놨던 선량한 학생을 LHS라는 인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결 안에서 써먹을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코드에서 메서드 호출식만 U랑 미와 같은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적는다면 이때는 이제 LHS.ATK가 J의 공격력, 마스터 2의 공격력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건 복습이죠. 여러분 파이썬 동네, C 동네에서도 구경했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이 자바에도 들어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 자, 지금 우리는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여기서 새로운 선언 아레나2를 적고 2호점을 차렸습니다. 이게 너무 성황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는 수식 아레나2는 뉴 아레나 괄호 닫고를 계산하고 그 두 번째 경기장에서 싸움을 붙인다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캐릭터 이름 미, 유랑 유, 미 이렇게 둘을 바꾸면 지금 대결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 코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선빵을 쳐도 선량한 학생이 이기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결의 양상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요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아레나 2호점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레나 2 한 다음에 요거 복부터 하면 되겠죠? 복부터 해서 아레나 2는 뉴 아레나 한 다음에 1호점에서도 싸우고 2호점에서도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 선량한 학생을 벌크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100만으로 세팅해둔 채로 과연 1차전과 2차전이 대결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은 저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컨트롤 F10을 누르면 선량한 학생이 그냥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지금 꽂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미랑 유 서로 바꿔서 적으면 대결 양상이 조금은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1번 경기장에서 싸우나 2번 경기장에서 싸우나 대결 결과가, 대결 양상이 하등의 차이가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내 캐릭터, 그러니까 선량한 학생이 먼저 공격하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전 버전이랑 완전 동일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전 버전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여기서 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방금 전 봤던 그 메소드 호출식을 오려 갖고 왔어요. 여기는 지금 아레나2, 듀얼, 미, 유 이름 4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듀얼은 지금 메소드 이름, 코드 이름이에요. 나머지 셋은 데이터 이름입니다. 아레나2, 미, 유 전부 다 지금 선언이 위에 적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이랑 아레나, 그냥 아레나 버전이랑 동일한 이름을 쓰는 셈이 됩니다. 왜냐? 수식 아레나나 수식 아레나2나 둘 다 동일한 형식 수식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아레나 형식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아레나 소속 난스태틱 메서드 이름을 적은 셈이고 코드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 호출식 계산하면서 실행할 내용물 문장 또한 여러분 아까 봤었던 그 동일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1호점에서 싸우나 2호점에서 싸우나 동등하게요. 그래서 지금 듀얼이 동일한 거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데이터 이름이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미랑 유는 아까랑 동일한 캐릭터들 똑같이 다시 한번 우겨놓고 2차전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대결 진행하는 동안 캐릭터 소속 난스태틱 필드 자리에 원래 공격력이 10 들어있었다면 1 증가시킨다 그런 레벨업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여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값은 처음 세팅한 그대로 대결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이전 버전이랑 동일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이름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남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은 듀얼 아까랑 똑같아요. 미 아까랑 똑같아요. 유 아까랑 똑같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일하게 나온다? 왜 동일하게 나오냐에 대해서 그냥 동일한 이름 썼으니까 라고 답변해버리면 끝나는 애들입니다. 근데 여긴 지금 다르게 적었거든요. 아까는 아레나.듀얼이었고 지금은 아레나2.듀얼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적어가면서 심지어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싸우도록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결 양상은 1호점이랑 2호점 완전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린트 스트림이라든가 프린트 ln이랑 다르게 아레나 소속 난스태틱 데이터 이름은 현재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언 안 적어놨습니다. 오로지 메서드 정의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레나.듀얼 역시나 지금 LHS 내지는 RHS 이 두 캐릭터 정보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라든가 주사위로 굴린다든가 하는 외부 데이터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캐릭터 정보만 가지고 대결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수식 아레나를 적든 아레나2를 적든 동일한 코드를 실행할 건데 그 동일한 코드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아레나를 쓸 때랑 아레나2를 쓸 때랑 실질적으로 다루는 그 경기장 자체는 다르지만 그 경기장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꺼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처음에 무슨 경기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하는 걸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경기장에서 싸우냐에 따라 최소한 그 출력하는 부분만큼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호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호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 경기장과 다른 경기장 사이에 차이점을 발생시킬 만한 그 어떤 데이터 이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기장들이 사실상 동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태틱 메서드, 그러니까 그 메서드 정의에 스태틱을 붙여갖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경기장이냐랑 전혀 무관하게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실행된다면 그러면 굳이 새로운 경기장 한 채 건설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경기장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고 점 찍어야지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난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소속 관계만 명시해주면 형식 이름 적고 아레나 적고 점 찍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스태틱 메서드로 지정을 해두는 게 아마도 사용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프로그램 점 잡아 오시고 여러분은 지금 이런 느낌이죠. 그죠? 여기서 아레나 지금은
로컬 변수 이름 아레나를 쓴 셈인데 이걸 이제 대문자 A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레나.자바로 가셔서 얘 원래 non-static 메서드 이름이었는데 요 int 왼쪽에다가 static이라고 적음으로써 얘가 이제 static 메서드 이름이 되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프로그램.자바에서 여러분이 유효하게 소속 관계만 명시해 가면서 그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이 친구 실행하면 아까랑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할 겁니다. 여전히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코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 지금 아마 경고가 뜰 텐데 이 경고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니까 살짝 날려주면 경고도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경기장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 저 어디다 써먹냐? 이런 상황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같은 게 존재한다. 라면 어쩌면 non-static 메서드를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싸우든 결과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태틱 메서드로서 도입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랑 싸우냐만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생각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대결의 양상을 지금까지는 경기장에 두 명이 모여서 싸우는 거였어요. 이 대결의 양상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다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막 뭐 주먹질을 해가면서 싸우는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하잖아요. 현실 사회에서도. 그래서 보통 현실 사회에서의 두 명의 대결, 두 명의 분쟁은 몇 월 며칠까지 지금 잠실 경기장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누군가가 먼저 선방을 쳐서 누군가가 먼저 시비를 트어서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생각해봐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막 슈퍼마리오 마냥 점프해가면서 막 천장에 주먹질을 해가지고 분쟁이 시작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위에 사는 분들이 뭐 아기를 키우던가 하면 그럼 이제 콩콩콩 하면서 뭔가 거슬리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이제 모든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와 같이 경기장에 두 명을 밀어놓고 대결을 한다가 아니라 요 듀얼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대결을 걸겠다. 누구한테 대결을 걸 거냐? 쟤한테 대결을 걸겠다와 같이 이런 느낌으로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도록 대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짝 변경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결을 한다. 누구랑 싸울 거냐? 또는 마스터 2가 싸움을 건다. 누구한테 싸움을 거는 거냐? 와 같은 식으로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코드를 조금 고쳐야겠죠. 아무튼 이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전 내용 돌이켜보면 이 전체 메서드 호출식 안에는 지금 데이터 이름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들어있잖아요. me도 들어있고 you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만 봐도 아 지금 누구랑 싸우나 보다라는 게 눈에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전 버전이랑 동등한 대결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살짝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코드로 돌아가서 빠르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레나.자바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기능 하나를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현재 목표는 이 듀얼 메서드 정의 전체 내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Shift 아래와 살펴 하염없이 누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메서드 정의 첫 줄 왼쪽 보시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단추가 하나 지금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선까지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적혀있는 단추를 누르시면 지금 이 듀얼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축약을 해줍니다. 한 줄로 축약을 해줘서 지금 12번째 줄 바로 다음 줄을 107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90몇 줄에 달하는 내용을 지금 점점점 뒤에 점점점으로 축약을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갖다 대면 내용을 구경할 수 있나? 이클립스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만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 한 줄만 Shift 아래 화살표로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면 저 듀얼 메서드 정의 90 몇 줄을 한꺼번에 선택한 셈이 돼요. 그래서 복붙할 때 이 친구를 쓰면 그럭저럭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들에 지금 마이너스 기호가 여기저기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자주 써먹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목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듀얼 메서드 정의 왼쪽에 마이너스 적혀 있다면 클릭해서 축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축약되어 있는 줄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붙여넣기 할 캐릭터.자바로 자바로 갑시다. 간 다음에 지금 막 선언들 잔뜩 적혀 있잖아요. 필드 선언들 적당히 엔터 좀 치고, 맨 밑에 엔터키 좀 치고, 이 중괄호보다는 당연히 위가 돼야겠죠. 적당히 필드 선언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0 몇 줄이 한꺼번에 붙여넣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슬슬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얘는 지금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라 난 스태틱 메서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 왼쪽에 적혀 있는 애가 레프트가 되도록, LHS가 되도록 만들 거니까요. 누가 싸움을 거는 거냐가 이제는 중요해졌으니까요. 아까는 어떤 경기장에서 대결하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캐릭터가 싸움을 거냐가 중요해졌어요. 미점이냐 유점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스태틱 메서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태틱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는 우리 막 3명이 싸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지워줍시다. RHS만 남겨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싸움을 건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가 이 RHS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수정하시면 이제 오류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스럽게도 이제는 이 LHS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없거든요. 아까는 인수 이름으로서 있었는데 인수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름이 돼서 지금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 LHS, 자 요거는 같이 해봅시다. LHS.4 글자를 선택해서,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캐릭터.자바에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에서 LHS.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여러분 뭐 자주 봤었을 그 찾아 바꾸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LHS를 찾아서, 지금 얘는 지금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더 이상 이름 LHS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딴 걸로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꿀까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로 Replace All을 눌러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LHS.이라고 적혀있는 모든 곳에서 그 네 글자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까지 LHS.ATK였던 이 부분이 그냥 ATK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오류는 일단 더 이상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지금 뭔가 복잡한 내용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중간에 털린 친구들 있을 테니까 여기는 살짝 시간을 드릴게요. 30분이 남았는데, 자 도움이 필요하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새로운 버전의 듀얼 메서드 정의는 성공적으로 적는 셈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요 ATK 세 글자 지금 파란색으로 이탈릭체 아닌 걸로 지금 적어주는 걸 봐서는 뭐 유효한 이름이랍시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중괄호 바깥에 지금 선언이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죠? 듀얼도 캐릭터 소속이고 ATK도 캐릭터 소속이잖아요. 굳이 풀네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적어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그렇게 적었다라고 지금 간주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두고 프로그램.자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전 버전은 지금 경기장에 두 명이 싸운다 였는데, 얘를 일단 내비둔 상태로 그 아래에다가 이제 신버전, 누가 누군가한테 싸움을 거는 버전 해서 여러분 선량한 학생이 여기서 듀얼 호출할 수 있겠죠. 듀얼 선택할 수 있고 누구랑 싸울 거냐. 여기서도 자동으로 아마 미가 미랑 나 자신과의 싸움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U를 자동으로 골라줄 거예요. 그다음에 엔터 치고 세미콜론 하면 난 스태틱 메소드 호출식 플러스 그걸 가지고 문장까지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선량한 학생이 마스터 2를 한 방에 처치하는 걸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란 이런 것이다.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뱉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이랑 똑같이 동작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경된 버전, 좀 더 현실 사회에 적합한 버전, 누가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 버전을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 돼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놓고 보면, 자, 그 두 가지 버전, 메서드 호출식이랑 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중에 는수식 하나를 가져와 갖고 지금 나열을 해둔 겁니다. 위에 거가 이전 버전, 아래 거가 이후 버전이에요.
그래서 메소드 호출식 보면 아레나에서 싸운다. 누구랑 누구랑 싸우냐? 미랑 유예요.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싸우냐? 미랑 유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여긴 지금 마스터 2가 공격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RHS의 공격력과 LHS의 방어력을 뺀다. 그게 피해량이다. 라고 지금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RHS의 공격력 빼기 그냥 방어력 해서 DMG에다 지금 담는 셈이 돼 있어요. 우리 아까 LHS 점 네 글자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대결 양상이 완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두 버전은 실질적으로 지금 동치입니다. 선량한 학생과 마스터 2가 싸움을 시작해서 선량한 학생이 한 방에 마스터 2를 때려 눕히는 버전이에요. 자, 일단 스태틱 메서드 호출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발생해요. 이 괄호 안에 메서드 호출식 괄호 안에 수식 미랑 수식 미우를 적어놨다면 그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값을 인수 LHS 자리에 담고 스타트를 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LHS.DEF를 하면 mi.DEF를 하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메서드 호출식 계산 도중에는요. 이번 대결 도중에는요. U도 비슷한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런 LHS는 미, RHS는 U 이런 식으로 직접 는 수식을 적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메서드 정의 본문에 해당하는 메서드 본문에 해당하는 중괄호한 문장들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미리 이런 는 수식의 계산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해 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LHS, RHS 자리에 뭘 담을 거냐는 메서드 호출식 적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어떤 수식을 정리해 전적으로 의존한다 보면 돼요. 뒤집으면 뒤집혀서 들어갑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동등한 데이터 흐름이 지금 요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버전에서도 누가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 버전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 동일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한 실행 흐름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놓고 보면 여기서도 뭔가 유사한 지금 일단 U 계산 결과값은 RHS에 담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랑 동등합니다. 근데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DEF를 하면 mi.DEF를 한 효과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놓고 보면 이 본문 내용을 실행하기 전에 직전에 미 계산 결과값을 어딘가에다가는 아무튼 담아놓고 지금 스타트를 하는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되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요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점 연산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 메서드 정의 내용을 적을 때 특정 가능한 완전한 수식을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이 네 글자 키워드긴 해요. this 네 글자를 적는다면 그거는 완전한 수식이 됩니다. 캐릭터 형식 완전한 수식이 돼요. 그리고 그거의 계산 결과값은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의 점 수식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방금 전 내용을 다시 들고 온다면 뭔가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this라는 이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종의 인수 같은 느낌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실행하기 전에 메서드 본문 실행하기 전에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this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만들었다 보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키워드 this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냥 DEF라고 적었던 건 이클립스가 알아서 지금 나 자신의 DEF를 얘기하는 거구나. 달리 말하면 내 캐릭터, 선량한 학생의 DEF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적을 때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non-static 메서드 정의 내용물 구성하고 있을 때 atk 빼기 rhs.df 한 거는 사실은 this.atk를 하고 거기다가 rhs.df를 뺀 거랑 완전히 동치로 지금 간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둘 다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가지고 그 캐릭터의 atk가 얼마냐를 재는 거라고 적용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관점에서 더 가까운 선언이 없다면 non-static 메서드 정의한 수식 DEF는 얼마든지 수식 this.df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의 DEF가 적용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이 두 버전은 동일한 문장들, 우리 문장 실제로 고치지 않았잖아요. 짤막한 LHS 점 수식만 dis 점 수식으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 한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이전 버전이랑 코드는 동치였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두 데이터, 동일한 두 캐릭터를 밀어놓고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순서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버전이랑 지금 고친 버전이랑 대결 양상은 완전히 동일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이거 주말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1시간 반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새로운 요소들이 끼어들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큰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소시적에 뭐 다른 친구들이랑 이런 말싸움도 해보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느낌이었고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정리 내용이 등장하는데 정리 내용을 조금만 진행하고 퇴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수업이랑 속도를 맞춘다면요. 자, 그래서 받아들이기 쉬울 만한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5주차, 6주차 내용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울 만한 게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는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목에 박혀있는 그 친구예요. 아직은 클래스가 뭔지는 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인스턴스가 쉬우니까 먼저 해볼게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형식 실물을 자바 동네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예시 두 번째 프로그램은 캐릭터 인스턴스 총 2개가 메모리 위에 존재했던 거예요. 한 명은 선량한 학생이고 한 명은 마스터 2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내 캐릭터 정보 또는 상대방 캐릭터 정보에 해당하는 값들이, 데이터들이 모여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인스턴스는 단어 값이랑은 살짝은 뉘앙스가 다르다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 측면에서 뭔가를 다룬다 할 때는 말 그대로 값만 다룹니다. 이런 식으로 n1, n2, 인트 값 담을 수 있는 두 각각의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을 때 수식 n1 넣는 n2는 각 데이터 이름 자리에 실제로 둘 다 3이 담겨 있냐 또는 둘 다 5가 담겨 있냐 값이 동일하게 담겨 있냐를 잰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n1, n2가 뭐 non-static field 이름이냐 로컬 변수 이름이냐 그런 건 1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인스턴스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값뿐만 아니라 그 값이 담겨 있는 자리도 함께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 그러니까 값을 담고 있고 얘 둘을 세트로 함께 다루고 있는 그 개념을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라고 자바 동네라든가 파이썬 동네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막 그런 과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쩌면 들으실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오브젝트가 지금 말하는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의 선언이 있다고 쳤을 때 캐릭터 형식 데이터 이름이죠. 요 미 넣는 이유는 일단은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각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동일하냐를 재는 거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얘는 레퍼런스 형식이잖아요. 따라서 미에 담겨있는 값, 미에 진짜로 담겨있는 값, 유에 진짜로 담겨있는 값은 지금 메모리 위에 캐릭터 정보 하나가 어딨니에 해당하는 위치 값이 담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넣는 수식은 그 위치 값이 동일하냐를 재는 건 맞아요. 위치 값을 값으로 인정을 한다면 위치 값이 그러니까 값이 동일하냐를 재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미 자리에 담겨있는 값, 유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그 안에 담겨있는 공격력, 이름, 뭐 마무리 멘트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스턴스 하나의 위치를 특정하는 셈이고 따라서 이 수식은 실질적으로 각 데이터 이름이 메모리 위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냐, 래퍼하고 있냐를 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위치 값이 동일하냐를 재는 건 결국은 메모리 위 동일한 인스턴스를 이 두 이름을 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캐릭터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걔네들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나 공격력 모든 능력치가 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관점에서는 동등한 캐릭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걔네들은 명백히 서로 다른 인스턴스란 말이에요.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는는을 할 때는 false가 뜬다는 거예요. 왜냐? 동일한 인스턴스가 아니니까요. 동일한 위치값이 이 데이터 이름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값이랑 자리를 세트로 다루는 관점에서는 두 캐릭터는 아무리 이름도 똑같고 능력치도 똑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다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엄청 옛날 1970년도 정도에는 이 실행 도중에 유효한 값이 담겨 있음이 전제되는 메모리 위의 특정 영역, 자리를 오브젝트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당시 오브젝트는 이 정도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일단은 요 수준까지만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린 2학년이잖아요. 자바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저 오브젝트라는 저 자리라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다. 저 친구들의 권리를 장전해 줘야 된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 해서 등장한 게 저 친구들의 주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새로 생겼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당시의 오브젝트는 일종의 노예 같은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값을 담기 위한 수단 내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자바 등등에서는 이 값이랑 걔가 담겨있는 자리를 한데 묶어서 세트로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형식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인트 인스턴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어떤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 이전엔 메모리 위에 없었는데 이제는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자, 그렇게 새로운 인스턴스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식을 적는 거예요.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걔를 특정 가능한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적어본 new 연산자를 써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new 스캐너 하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new 캐릭터 하면 새로운 캐릭터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코드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java 보시면 여기는 지금 new 연산자를 써서 new 수식이라고 불러요. new 수식이 총 2군데에 적혀 있고 각각 한 번씩 계산할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전체 기간 동안 new 수식은 new 캐릭터 수식은 총 2번 계산돼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캐릭터 인스턴스가 최대 2개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 new 수식을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미에다 담겠다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new 수식을 적을 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꺼내서 쓰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는 수식까지 세트로 여러분이 적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로 만든 건 미에다 담고 두 번째로 만든 건 u에다 담고 나중에 걔네들을 각각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걔네 둘을 다 모아서 대결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적는 거고 우리 수업에서는 new 수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는 수식을 계산하면 일단 먼저 는 연산자 우항에 있는 new 수식을 계산해요. 메모리 위에 새로운 캐릭터 인스턴스를 딱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new 수식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얻은 이 new 수식의 계산 결과값 방금 새로 만든 그 인스턴스를 특정 가능한 값을 데이터 이름 미 자리에 담고 끝을 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만든 그 새로운 인스턴스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이름 미를 사용함으로써 점 찍고 ATK 한 다음에 다룬다든가 등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 자, 요 새로운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 수식 적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수식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 빵빵빵 하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요 게임은 장애물이 300개가 있어야 돼. 그거를 300줄에 걸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for문이라든가 while문, 반복 흐름을 써서 아무튼 new 수식을 300번 계산할 수만 있다면 300개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구성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는 개수에 대한 측면이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새로운
장애물 인스턴스를 언제 만들 거냐도 얼마든지 그 new 수식을 예를 들면 어떤 if문 중괄호 안에다 적어둘 거냐 등등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이 전체 프로그램 .java 파일들 안에 어디에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장애물을 언제 만들 거냐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계산할 때마다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자체는 일단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캐릭터다, 마스터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건 인스턴스의 이름은 아니고 단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걔를 일단은 미라든가 유에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요 미 자체를 내 캐릭터 선량한 학생, 유를 마스터 2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 자체의 이름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여러분은 그 인스턴스 만들자마자 어떤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름을 사용해서 그때 만들었던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인스턴스, 두 번째로 만들었던 인스턴스를 특정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중요할 것 같고 잠깐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여기까지 이 직전까지 진행했어요. 지금 요 슬라이드 한 묶음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함관계에 대한 소개만 잠깐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에 직접 소속된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돼요. 여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 얘기가 나왔고 포함관계니까 포함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접 소속은 방금 전에 살짝 구경해 봤었죠. 그 점 수식, 그러니까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적을 때 관련한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속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뒤에 내용이 지금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선언이 적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new 수식 포함한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계산해 줬다면 나중에 me.atk 라는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이걸 계산하는 동안 그 지금 만든 처음으로 만든 그 캐릭터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ATK를 위한 별도의 자리, 아마도 4바이트가 되겠죠? 를 특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숫자 10을 담는다든가 또는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온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로컬 이름 넘버에다가 3을 담기 위해 넘버는 3 하듯이 여러분은 me.atk는 3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는 그 인스턴스들에 각각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당연스럽게도 non-static 필드 자리도 각각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new 수식 2번 계산했잖아요. 각각 me랑 u에 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e.atk를 할 때 메모리 위에 구체적으로 몇 번째에 이 숫자를 담냐랑 u.atk를 할 때 몇 번째 자리, 메모리 위 어딘가에 20을 담냐. 그 두 위치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위치가 서로 다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 ATK는 non-static field 이름이에요. 따라서 ATK 자리에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식 me랑 수식 u를 계산하면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튀어나오도록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 안에 있는 각각의 ATK 자리에 서로 다른 값을 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를 설명하기 위한 관계가 포함 관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좀 지금 시야를 많이 좁혀놓은 거예요. 그냥 필드도 아닌 non-static 필드입니다. 메소드도 아닌 필드예요. 그 다음에 소속 관계가 지금 기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int 인스턴스 개념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int에 대한 non-static field 같은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이라는 전제가 지금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의미들을 띠고 있는 게 포함 관계고 여긴 복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드의 형식이 프리미티브 형식이라면 지금 ATK int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int 값 4바이트를 담기 위한 자리가 진짜로 인스턴스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스턴스 자체의 크기가 커져 있을 거예요. 꽤 큰 크기로 존재할 겁니다. 아무튼 프리미티브 형식이라면 그 값을 그대로 그 필드 자리, 그 인스턴스 안에다가 담아요. 웹퍼런스 형식이면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name 같은 경우는 웹퍼런스 형식이죠. 요 선량한 학생이라는 거 는을래 하더라도 캐릭터 인스턴스에 선량한 학생 6글자를 밀어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량한 학생이라는 글자들은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스트링 인스턴스 안에 담겨 있는 셈이고 요 me.name에는 단순히
얘의 이름에 해당하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에 어딨냐에 해당하는 그걸 특정 가능한 값, 뭐 우리 위치값, 포인터 값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것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자바 현재 버전 자바에서는 4바이트만큼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복습이 될 것 같고 이런 그게 데이터 이름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담는 값이 달라지는 건 non-static field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안 할 거지만 static field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약하자면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자리 사이에 대해서 따지는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은 납득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요거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스태틱 필드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 난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는 어떠냐,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다 구경해 보시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인스턴스 얘기를 벗어나서 클래스랑 관련된 이 얘기를 최종적으로 해보고 우리 시험 공부를, 시험 범위를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퀴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해두도록 하고